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분위기예요, 그래요. 네. 네, 지금은 그 코로나 2.5 단계여가지고 참 저도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네, 5인 미만으로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레스토레이트에서 가장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어원이 독일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스토 독일어 읽으면 레스토라떼가 돼요. 그대로 읽거든요. 레스토라떼.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뜻이냐면 뭐 회복하다, 뭐 복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복원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레스토라떼, 레스토레이트. 영어로도 회복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레이트를 먹으면 회복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레스토레이트가 뭘 회복할 것이냐? 세포를 복원하는 쪽으로 간다. 네, 그런 뜻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포를 복원할 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미네랄의 역할을 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종류가 몇 가지냐라고 하면 8가지의 플러스 비타민 D3가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칼슘하고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미네랄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한번 차례대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칼슘의 역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칼슘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칼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이 책을 꼭 읽어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책이 여기 없네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게 미네랄의 중요성을 논문 형태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책의 90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칼슘 결핍으로 147가지 질병을 본대요. 칼슘 부족으로 147가지 질병이 생겨난다. 질병이 야기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칼슘 부족으로 147가지 죄송합니다. 칼슘 부족으로 147가지 질병이 생겨난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칼슘이 부족해지시는 분은 결국은 이 147가지 질병을 통해서 계속 고통받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칼슘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뭘로 아냐면 병원에 가면 골밀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 번씩은 뭘 해보시는 게 좋냐면 골밀도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내 뼈가 어느 정도로 밀도가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만약 여기가 건물이 집안이 흔들거린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겠죠. 우리 선생님 만약에 내 뼈가 한 10일 뒤에 부러질 확률이 있다 그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골밀도 검사라는 거죠. 그래서 골밀도 검사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아요.
특히 우리 선생님처럼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 번씩 꼭 해요. 골밀도 검사는 결론은 뭘 검사하는 거예요? 내 뼈가 어느 정도로 건강한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만약 이게 밀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넘어지는 부러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이 칼슘 부족하고 골밀도 검사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가는데 여러분이 뼈가 대사되는 시점이 잘 봐보시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 7년 주기설이 있고요. 10년 주기설이 있어요. 뭐 저도 이제 책에서 본 건데 보통 대개는 7년 7 곱하기 5 35세 35세 이후로는 먹어도 잘 흡수가 안 된다 이런 그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주기설은 뭐냐면 50세 이후에는 먹어도 뼈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기설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좀 맞는 이유가 뭐냐면 여성들 같은 경우가 50세 전후로 폐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뼈에 이 뭐냐면 이 뭐죠?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이때부터 LDL 콜레스테롤이 확 올라가면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피가 탁해지니까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뺏어 쓰는 일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요 주기설 두 개를 보면 재밌는 일은 여기서 떠나가고 하는데요. 여성들이 몇 세부터 이 갱년기 장애가 시작이 되냐면 35세부터 에스트로겐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55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생리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1%씩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생리가 끊기는데 그 끊기는 시점이 대체적으로 50세에서 그 전후로 끊긴다는 거죠. 그러면 뼈하고도 굉장히 이 호르몬하고 관계가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칼슘이 부족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액 안에 남아도는 칼슘을 뼈에다가 저장하는 게 뭐예요? 칼시토닌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면 혈액 안에 남아도는 칼슘을 뼈에다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개뼈가 아니고 사람 뼈예요. 자, 혈액 안에 칼슘이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남아도는 칼슘을 뼈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야 돼요. 이때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칼슘을 이렇게 저장하면 이 칼시토닌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우리 목에 보면 이렇게 갑상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칼시토닌이 안 만들어지면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혈액 안에 남아도는 걸 뼈에다 저장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제도 충분히 먹어줘야 되지만 갑상선 기능도 좋아야 된다는 결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몬 밸런스가 안 맞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내가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자,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요. 손발이 찬 사람들은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 몸의 에너지 각 세포에서 에너지 대사를 조율하는 조율자 역할을 하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급격히 손발이 차지는 사람들은요 갑상선 기능 저하예요. 일종의. 자, 그러면 칼슘을 뼈에다가 저장할 수 없다는 결론이 생겨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돼가지고 몸이 손발이 차지잖아요. 그러면 pH 산도가요 7.4에서 7.4 이하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를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빼와가지고 산성화된 혈액을
뭘로 복원하냐면 7.4로 이렇게 복원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도는 칼슘이 어디에 또 박히게 되냐? 혈관 벽에 이렇게 박히는 동맥경화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불균형과 칼슘 대사에서 미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동맥경화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동맥경화 유발되면 왜 안 좋은지를 잠깐 이거하고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가나요? 쉽죠? 예. 쉬우면은 강사가 강의를 아주 잘한 건데. 아니 제가 이게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어릴 때는 너무 어렵게 하기도 하고 너무 저기 하다가 그냥 누구 말에 저기를 맞추세요. 여기 좀 뒤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칼슘 부족이 뭘 일으킨다고요? 몇 가지 질병에? 147가지 질병이 일으킨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닥터 월렉이라는 박사가 무슨 책?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말을 명제를 바꾸면요 살아있는 의사를 거짓말 아주 잘 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뭐냐 월렉 박사 자기도 의사이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의사한테 절대 속지 말아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책을 읽어보세요. 이게 방송은 늘 나가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유튜브 방송에서 이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잠깐 안 합니다. 여러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왜 이분이 그랬는지.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1991년도에 노벨상 수상 후보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후보에서 떨어졌죠. 만약에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좋은 일로. 자, 근데 이분이 그 뭐냐면 이거를 발견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원래 이분이 직업이 뭐였냐면 우리 손혜심 사장님하고 비슷한 똑같죠. 수의사에서 전공이. 그래서 동물을 해부하다 보니까 동물들은 동맥경화가 없어. 혹시 뱀이 동맥경화로 죽었단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혹시 사자랑 호랑이가 동맥경화로 죽었다는 못 들어봤죠. 야생동물은 없는데 사람들은 꼭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의대를 진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대를 진학을 해가지고 전공을 뭐라 했냐 일반외과 외과 전공을 한 거죠. 수술하는 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실제 수술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미네랄 결핍인데 그 중에 최고 많은 게 칼슘 결핍이 이게 칼슘 부족을 이게 찾아낸 거죠.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전부 다 질병이 연관성이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뒤집어 보세요. 이 사람 의대 가가지고 요걸 발견하려면 시체를 몇 개를 해부를 해봤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가 아니라 3,000개를 3,000개를 해부해봐가지고 연구 논문을 쓴 게 이 죽은 의사를 거짓말하는 아닌데 이 안에는 미네랄 결핍이 결국 질병의 원인이다를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이론이 또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 3,000명을 해부해봤다 그러면 1년에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1년이면 365일 10년을 했다는 소리죠. 이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관성이 있다는 말을 똘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웬만하면서는 못해요. 선생님 개회부를 날마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본인이 수의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요? 아니 일반적으로 그 해부 실습할 때 많이 못하죠. 없으니까. 아니 일반 의사들도 하기가 힘든데 이 사람은 3,000불을 기부 받아가지고 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은 왜 사람들이 동물은 이런 질병으로 안 죽는데 왜 사람이 죽을까 여기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왜 죽어갈까라고 보면 미네랄 결핍인데 그 중에 칼슘 부족이 가장 큰 틀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이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뼈, 항상 제가 뼈 그림을 그리는데 지난번에 한번 했었어요. 제가 앞에 한 장 봐보세요. 여기 맨 밑에 보면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 해가지고 pH 농도가 7.4 이하가 되면 산성화 된다. 그 내용이 나와요. 자, pH 7.4를 그대로 읽어보세요. 퍼센트 하이드로젠 7.4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 안에 수소 이온 농도가 7.4일 때가 아니 혈액 안에 수소 이온 농도가 7.4일 때를 약 알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 알칼리 상태에서 점점 피가 이렇게 7.3, 7.2, 7.1, 7.0 떨어지면 혈액이 산성화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성화된다라는 말은 피가 걸쭉해지고 탁해진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수도도 걸쭉해지면 물이 잘 안 흘러가잖아요. 혈관도 잘 안 흘러가고 뭔가 슬러지가 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혈관 질환이 발생을 해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산성화된 혈액을 이렇게 다시 7.4로 복원시키는 것을 항산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항산성은 뭐냐면 균형을 이루는 우리 몸의 어떤 시스템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고유의 성질을 유지해야지만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pH 산도 아래로 떨어지면 산성으로 죽죠. 죽는 것을 다시 못하게 정상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항산성이에요. 내 몸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 망가지면 질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7.4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봤더니 산성화된 혈액에도 알파로 알칼리 성분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알칼리 성분이 전부 뭐냐?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뼈에 저장되어 있는 미네랄, 칼슘을 어디로 빼오는 거예요? 혈액으로 다시 빼오는 거죠. 그러면 산성하고 알칼리가 합해지면 뭘로 돼요? 약, 알칼리로 바뀌어지겠죠. 근데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려고 할 때도 혼자 못 빠져나와요. 이때도 호르몬의 작용이 필요해요. 갑상선 호르몬이 아니라 이때는 부갑상선 호르몬. 자, 이 갑상선 호르몬이 여기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뒤쪽에 까보면 이 뒤쪽에는 이런 구멍이 4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무슨 호르몬이 빠져나오냐? 부갑상선 호르몬. 요게 빠져나와요. 자, 부갑상선 호르몬이 부자가 있잖아요. 파라라는 뜻이에요. 파라. 히브리 헬라어 공부해 보시면 파라. 그래서 이거를 파라 토루 호르몬을 줄여서 파라토르몬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요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 뼈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어디로요? 혈액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할 때 이때 파라토르몬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반대로 남아도는 칼슘을 뼈에 저장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칼시토닌. 금방 잊어버리셨고. 남아도는 칼슘을 뼈에다 저장하는 거는 칼시토닌. 칼 들고 설치는 놈이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예, 칼 들고 설치. 뭐냐면 혈액에 칼슘이 부족하니까 팔아 가지고 온 놈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이해되셨어요? 저거 안 해오시면요, 아, 혈액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거를 팔아 가지고 오는 놈이다. 예, 그렇게 해오시면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아니, 저도 진짜 이게 안 외워져가지고 별 방법을 다 해봤어요. 예, 이러니까 좀 더 외워지기 쉽죠. 칼 들고 설치는 놈, 부족하니까 팔아갖고 온 놈. 그렇게 기란관계. 그래서 이 두 호르몬은 서로 기란관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칼슘을 빼와가지고 다시 정상화 시켰는데
내가 칼슘을 부지런히 안 먹으면 계속 칼슘 부족에 시달리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칼슘이 계속 부족하니까 또 어디서 계속 빼와요? 뼈에서. 그 뼈에 구멍이 뚫리는 질병을 뭐라 그래요?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죠. 자, 빠져나온 칼슘이 다시 뼈로 남아도니까 저장이 안 되는 이유를 봤더니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1대1이거나 2대1이어야 돼요. 그 당시에. 그럼 우리는 이때 갑자기 칼슘하고 마그네슘 들고 다니면서 팍 먹으면 좋겠죠. 스트레스 팍 받을 때 얼른 먹고 해야지 스트레스가 이게 안 되잖아요. 생활 속에서 내가 계속 빼서 쓰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보강해주지 않으면 계속 칼슘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 왜 동맥경화를 가는지를 이 올렛 박사가 증명해 놓은 게 뭐냐면 요 칼슘이 당시 때 내가 스트레스 확 받았으니까 피가 탁해졌어. 얼른 칼슘을 꺼내가지고 먹었어. 이러면 유지되겠죠. 제 말 이해돼요?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고 막 괴롭혀. 이 인간이 하고 싸웠어. 그럼 얼른 그때 칼슘 꺼내가지고 먹어야 되겠죠. 아니 이게 산소가 안 되려면 피가 점점 산소가 된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그러면 우리는 뭘 의미하냐면요. 평상시에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인 사람은 피가 늘 걸쭉해지고 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이 상태가 되면 죽으니까 항상 다시 뭘로 가요? 약, 알칼리 상태를 유지하려고 어디서 뺐었어요? 뼈에서. 수십 년간 저장해 놓은 뼈에서 계속 빼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계속 생겨요. 그럼 부러져서 죽지만 이 빠져나온 칼슘은 뼈로 못 들어가서 어디에 박혀 있냐면 이렇게 혈관벽들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혈관벽이 점점 좁아지면서 딱딱해지겠죠. 무슨 경화가 일어나요? 동맥 경화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동맥 경화로 죽고 싶으신 분은 누구세요? 한도 없죠. 그럼 칼슘제를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되겠죠. 안 먹으면 뭘로 죽어요? 동맥경화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레스토레이트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지금 31,200원. 약국에 가도요 칼슘제하고 몇 가지 안 들어있는 게 보통 4, 5만원씩이에요. 근데 이게 미네랄인데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을 수용화시킨 공법으로 흡수율을 극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탄산을 먹으면 흡수율이 낮아요. 보통 15% 20%밖에 안 돼요. 5배 이상의 흡수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만원짜리가 아니라 이거는 15만원짜리예요. 38만원짜리 드시는 칼슘. 네? 칼슘 38만원짜리 네, 드신 분들 많아요. 네, 뭐 에버 왕칼슘 뭔 칼슘 비싼 거 드시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뭐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가성비가 뛰어난 회사 제품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려주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서 요게 뇌혈관을 막아버리면 뭘로 죽을까요? 뇌경색으로 죽어요. 빵 터지면 뭘로 죽어요? 뇌출혈로 죽어요. 그래서 뇌가 졸업하는 중입니다 해서 이거를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가 졸업하는 중입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심장혈관을 막아버렸어요. 심장혈관. 관상동맥을 막아버리면 뭘로 죽어요? 심근경색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죽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알게 모르게 뭐가 쌓이는 거예요? 뼈에서 빼다 쓴 칼슘이 어디 쌓여 있어요? 혈관벽에 쌓여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홍파. 심장에 혈관이 4구체거든요.
사구체가 막혀가지고 점점 문제가 생기면 뭐가 들어가냐면 신부전증으로 가요.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더 막혀버리면 이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니까 혈액 투석을 신장 투석을 하다가 신장 이식으로 갑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칼슘만 부족해도 관련된 질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엄청 많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은요 혈관이 딱딱해지죠. 그러면 혈액이 지나갈 때 압력이 어때요? 높아지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고혈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칼슘제를 안 먹었는데 고혈압이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뭐가 진행이 돼서 그래요? 동맥경화. 갑자기 뒷골 땡기 하시는 분이 있죠. 뭐가 진행된 거예요? 동맥경화하고 고혈압이 진행된 거예요. 정말 맞죠? 상식적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은 하나만 아니야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뭘로 죽어요? 다 질병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논리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뭐냐면 당뇨가 왜 생기냐면 이것도 칼슘 신호에 의해서 인슐린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칼슘이 부족해지면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뭐로 가냐? 인슐린 부족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당뇨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정말 수많은 질병이 칼슘 한 가지로도 생겨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개념상으로 정리해 보시면요. 자, 그러면 내가 좋은 칼슘제를 먹어야 되겠죠. 좋은 칼슘제란 뭐가 높아야 돼요? 흡수율이 높은 칼슘을 드셔야 된다. 그래서 칼슘은 지용성일까요? 수용성일까요? 지용성이에요. 그러니까 지용성을 마이크로 썰고 공법으로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흡수율을 높인 제품을 먹는 게 좋다. 그래서 레스토레이트는 흡수율을 극대화시킨 제품이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테이즈를 자랑을 하면 과대 광고법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칼슘 부족으로 147가지 질병을 안 걸리려면은 날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네. 미네랄을 부지런히 드시는 것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 칼슘 하나로 저는 이 닥터 올렉 박사가 참 존경스러운 게 사람들은 왜 죽을까? 정말 떨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그런 고민하는 거랑 똑같아요. 맞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은 왜 죽을까? 우리는 칼슘을 못 맞아서 죽어요. 방금 그랬잖아요. 몇 가지 질병으로 147가지 질병으로. 네, 칼슘이 우리로 보면 구세주가 됩니다. 참 재밌는 이론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칼슘 부족으로 몇 가지 질병이요? 네, 147가지 질병이 나타난다. 이거를 닥터 올렉 박사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90페이지 밑에서 몇 번째 줄이요? 7번째 줄. 그거를 복사해 갖고 다니세요. 딱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먹어야 돼, 꼭 먹어야 돼. 그것만 물어보세요. 먹어야 되겠네. 안 먹으면 나중에 호수 꽂고 만날 날이 있으리라 이렇게만 전하고 오시면 돼요. 그대로 동맥경화로 죽는다 그랬으니까 제 말이 아니고 이분이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론은 이제 뭐냐면 마그네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마그네슘 딱 부족하면 무슨 증상이 오냐면요. 우리 이게 그 떨리는 거 뭐라 그러죠? 눈떨림, 예, 경련, 예, 경련.
근육 경련이라고 그러죠. 눈떨림이라든가 근육 경련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그네슘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 한방 학회에서 만든 게 뭐였냐면은 마그네슘 부족으로 역류성 식도염, 이거를 증명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나는 이론이 또 있어요. 칼슘은 근육을 수축, 마그네슘은 이완에 작용을 하죠. 정말 이해되세요? 수축 이완이 안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잘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거를 누가 증명했다고? 한방 학회에서 증명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마그네슘 부족으로 실제로 경련이 일어나신 분이 많죠. 제발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 마그네슘이 어디에 관여하냐면 우리 몸에 효소 있죠. 효소에 350가지 효소에 직접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요 300가지 효소, 우리 몸에는 약 뭐 효소를 뭐 500가지 또는 뭐 2000가지 보는 기준이 너무 굉장히 다른데 여러 가지 효소 중에 300가지 효소에 직접 작용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효소들이 제대로 작용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쉽게 풀어드릴게요. 잘 봐보세요. 효소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전환시켜줄 때 어떤 조효소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할 때 잠 오는 호르몬이 뭐예요? 멜라토닌이죠. 자, 이 멜라토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이렇게 바뀌려고 할 때 효소 작용을 해주는 게 뭐냐면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이 350개 효소에 직접 작용한다 이 말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우리 몸은 뭔가 효소는 뭐예요? 단백질이죠. 우리 몸은 그러면 호르몬은 단백질이에요? 미네랄이에요? 단백질. 이건 다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어떤 물질로 바뀌려고 할 때 효소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온다니까. 왜? 세로토닌에서 뭘 안 바뀌니까. 멜라토닌이 안 바뀌니까. 그러면 결론은 마그네슘 부족으로 뭐가 유리에 나올 수가 있어요? 불면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이 잘 안 오신 분들은 칼슘하고 마그네슘 부족인 거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녁에 먹었는데 오히려 잠이 안 와요 하신 분이 10명 중에 한두 명 생겨요. 그 제 생각인데 모든 게 100% 맞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아침에 먹어야 효과를 보는데 저녁에 먹으면 원래 이게 저녁에 미네랄 저녁에 먹는 게 맞거든요. 숙면을 취하라고 먹는 거니까 계산 과정에. 근데 저녁에 먹어도 잠이 안 와. 선생님 몇 분 봤죠? 이야기 좀 해봐요. 예. 선생님 몇 분 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게 뭐냐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나 수면 호르몬으로 바뀌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요거를 고객한테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할 때 요게 문제가 돼가지고 저기 나온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마그네슘은 근육에도 관여하지만 효소에 직접 관여해서 이런 그 전환시켜주는 서포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그네슘 부족으로 불면증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울게요. 자, 세 번째 아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연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당뇨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같이 할게요. 송무기 박사님이 캐나다로 중학교 때 이민을 가셔가지고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면서 뭘 연구를 했냐면 당뇨를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30년간 당뇨를 연구를 했는데 논문에 뭐라고 적어내냐면 이분의 논문 자료에 당뇨의 원인은 아연과 크롬의 결핍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그 실질적인 논문의 자료를 통해서 누가 반박을 못 해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논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이제 더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뭐냐면 당뇨병 아연으로 끝내라 그 일본 박사님 책도 그 시대 무렵에 그 같은 영향을 받은 걸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왜 당뇨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슐린이 합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아연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인슐린은 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프로틴 할 때 여기에서 인 프로틴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슐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SUNFUR 슐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황을 포함하는 아미노산 즉 뭐냐면 시스테인 이게 두 개가 되면은 시스틴이라는 이런 그 비필수 아미노산이 생겨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프로틴에서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인 있죠. 그래서 인슐린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필수 아미노산하고 간에서 합성되는 비필수 아미노산 여기 합쳐져서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인슐린이라는 거예요. 자, 음식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간에서 합성하는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만든 게 인슐린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지만 인슐린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것이 딱 합성되도록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효소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아연이다 이거예요. 그럼 아연이 부족하면 안 꼽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안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연이 필수 물질로 이때 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동반적으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두 번째. 그러면 인슐린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냐? 여러분 거기 교재 한 장을 넘겨보세요. 교재를 넘겨보시면 12지장 옆에 이렇게 췌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췌장. 자, 여기 췌장이 있는데 이거를 딱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면 안에가 호르몬이 분비되는 섬이 있어요. 랑게르 한스 섬이라는 거. 주변에는 이제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 그 췌장 뭐냐면 외분비선이 있고요.
이 가운데 이게 색깔이 세 가지 색이 보이실 거예요. 하나는 뭐죠? 하늘색, 그다음에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세 가지가 보이는데 이걸 색깔을 칠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각각 다른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난게르 한스섬이라고 그래요. 제가 발견했으면 사춘기 절반, 이춘기 3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 호르몬이 나온다고요? 세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 밑에 보면 베타세포라고 적어져 있죠.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예요. 인슐린 분비.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인슐린 분비는 난게르 한섬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어느 때 분비되냐? 혈당 1대 분비가 돼요. 혈액 안에 포도당 수치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 달달한 뭐죠? 라떼를 먹었다든가 아니면 사탕을 먹었다든가 떡, 빵, 면을 먹었다든가 하면 혈당이 확 올라가죠. 그때 인슐린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액 안에 남아도는 포도당을 세포에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슐린이 합성되고 인슐린이 분비되려고 할 때 아까 이 가운데 보면 이렇게 섬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칼슘하고 비타민 D3가 필요해요. 자, 여기 봐보세요. 인슐린 분비가 되려면 칼슘하고 비타민 D3가 돼요. 보이시죠? 네. 난게르 한섬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려면 칼슘과 비타민 D3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췌장의 난게르 한섬에서 이게 분비가 되려고 하면 고객한테 뭘 보여줘야 되냐? 요거를 그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설명을 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면 결론은 뭘로 가요? 당뇨로 가요. 인슐린 분비가 돼도 세포막이 안 열려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도 당뇨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뭘 알아두시면 인슐린이 합성이 되고 분비가 되고 이동을 하고 결합을 하려고 할 때 비타민 미네랄이 왜 중요한지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핵심 사항은 뭐냐? 이 부분이에요. 인슐린이 분비되려고 하면은 베타세포의 고혈당일 때 분비가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칼슘과 비타민 D3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슐린이 체내에서 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거기 보면 아연하고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우리 지금 하나, 둘, 세 개 배웠는데 엄청 많이 쓰이죠, 우리 몸에서.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인슐린이 자동차 키라고 보고요.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를 자동차 키박스라고. 이건 자동차 키, 여기는 키박스. 우리가 자동차 박스를 열려고 하면 키를 가지고 여는데 이게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차를 열어보면요, 차 소리가 삐3, 크롬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네. 이게 B3하고 크롬이 이 결합을 도와주는 거예요. 결합. 이 중매쟁이다 이 말이에요. B3 크롬.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예요. B3하고 크롬이 부족하면 갑자기 와이파이가 끊겨버려요. 인식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와이파이 끊기면 갑자기 인식을 못하잖아요. 핸드폰이. 똑같은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분비가 되면서 세포 막이 이렇게 머리털 모양으로 당사슬이 약 12만 개 정도 나 있어요. 우리가 안 보이지만 이런 머리카락도 있잖아요. 세포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인슐린이 가서 이렇게 딱 달라붙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B3하고 크롬. B3 크롬이 딱 와이파이 신호를 주면 딱 접지가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열려요? 세포 막이 이렇게 열리는 거야. 그런데 인슐린이 여기까지 갔는데 나 인슐린이야 하는데 여기에서 와이파이가 끊겼어 갑자기. 무슨 부족이야? B3하고 크롬 부족. 그런데 여기에는 또 방해하는 놈이 또 있어요. TNF 알파라는 게 있어요. 이 지방세포에서 빠져나온 호르몬인데 이런 나쁜 호르몬들이 또 이렇게 방해를 해요. 이거는 걸 보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로미오하고 줄리엣이 결혼하려고 했는데 한가 집안이 반대 있잖아요. 똑같아요. 인슐린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용채 씨를 만나야 돼요. 성은 수여, 이름은 용채. 이 수용채 씨를 만나야 이렇게 만나야 결합을 해야 세포막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결합을 못하면 세포막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면 결합해서 세포막이 열리면 혈액 안에 산소하고 포도당이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세포막 안으로 이동하겠죠. 제발 들리세요 공부하는데? 세포막이 열려야 산소하고 포도당이 어디로 이동을 해요? 세포막 안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산소하고 포도당이라는 거를 가지고 에너지 발전하는 세포 안에 뭐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했었어요. 이때 힘이 나는 게 우리 몸에. 근데 산소하고 포도당이 이렇게 이거 ATP를 불이라고 보고 이거를 나무하고 숯이라고 볼게요. 나무하고 솥이 불이 붙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이타가 필요하죠. 나이타가 필요하잖아요. 이 나이타랑 선대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코큐테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입장에서는 코큐테인이 부족하면 에너지를 못 만들죠. 그쵸? 그러니까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미네랄하고 비타민하고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당뇨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충분히 먹어서 예방을 해야 돼. 당뇨 걸린 사람이 당뇨를 완치한다는 거는요 1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당뇨 약에 의지하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죽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죽는 사례가 1위가 질병사고 오는 1위가 암이고요. 2위가 심근경색, 3위가 뇌경색, 4위가 폐렴하고 자살, 5위가 당뇨 합병증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5위에도.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뭘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비타민하고 미네랄하고 코큐텐 이런 효소들 영양소 부족으로 자기가 질병이 왔다는 걸 누가 밝혀낸 거예요? 송문기 박사님. 한국분이라서 더 자랑스러워요. 지금은 이제 미국분이시지만 어찌됐든 이분이 30년간 연구해서 아연과 이 크롬의 결핍으로 당뇨가 온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당뇨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인슐린하고 수용체가 결합하면 수용체가 결합하면 뭐가 열린다고요? 세포막이 열리고 혈액 안에 산소하고 포도당이 이동하죠. 자, 산소하고 포도당이 이동을 하면 이거를 ATP로 전환시켜주는 전환 효소가 이름이 뭐라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코큐텐. 그래서 여섯 번째 마지막 에너지 대사에 뭐가 필요하냐면 코큐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에너지 대사 안 일어나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면 당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네랄을 우습게 하면 안 되고 미네랄을 친구처럼 알아서 부지런히 드시는 게 질병을 막을 수 있다. 이해되셨죠? 네. 자, 네 번째로 그러면 이거 여기 관련된 아연은요 이거 말고도 뭐냐면 200가지 효소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네랄만 잘 섭취하셔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결론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연 부족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장, 면역의 문제가 오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키가 안 커요. 그 면역의 문제가 와서 뭐 바이러스 성취랑 감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헤르페스라든가 뭐 이런 것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각, 후각의 문제가 오고요. 그러니까 맛을 잘 못 느껴요. 그 냄새를 잘 못 맡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의 문제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고객을 설득을 할 때 미네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구리. 자, 구리 부족으로 그 뭐냐면 나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대동맥류. 자, 대동맥류라는 게 뭐냐면요.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보세요. 자, 이거는 심장을 의미하는데요. 위에 있는 게 심방, 아래에 있는 게 심실. 그래서 왼쪽에 있다 해서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는 우심방, 우심실 그러죠. 그런데 이 좌심실에서 이렇게 동맥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요 큰 동맥이라고 해서 대동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는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에 염증이 생겼다 해서 염증 U자를 써서 대동맥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운동을 심하게 하다가 혈류량이 늘어가지고 혈액이 여기에서 지나가다가 와류 현상이 있다고 요게 빵 터져버려요. 그래서 대동맥류 파열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리 부족으로 뭐가 제일 많이 오냐? 대동맥류 파열이 제일 많이 오요. 그래서 대동맥류 파열을 가장 조심해야 되고요. 이 U자가 무슨 U자라고요? 염증 U자. 동맥. 그러니까 구리도 여러분이 이제 밖에 다니다가 전선을 막 잘라가지고 넣고 다니시다가 막 이렇게 심장에 핥고 다니시면 대동맥류 파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안 통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리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그 SOD 기전하고 연결할 때 같이 설명을 할게요. 자, 그다음 아연 구리 망간. 자, 망간은 여러 가지 중에 암모니아하고 연결된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암모니아하고 뭐냐면 아미노산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암모니아하고 아미노산인데 암모니아는 독소고 요거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요게 둘 다 간 문맥을 타고 어디로 이동하냐?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맨 앞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 맨 앞에 보시면 이렇게 위 소장 대장에서 붙어가지고 파란색으로 간으로 가는 혈관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간문맥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간문맥. 그래서 암모니아도 간으로 가고 영양소, 아미노산도 간으로 가요. 수분도 간으로 가고. 자, 그런데 요때 요거는 세금 같은 독소잖아요. 독소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뭔가 바꿔야 되겠죠. 바꿔줄 때 뭐가 필요하냐?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모독화시키는데 이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전환을 시키려면 효소가 필요하고, 이해됐어요?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 역할을 하는 게 미네랄이에요. 자, 이때 이제 작용하는 효소의 이름이 뭐냐? 요것을 독소를 요소로 이렇게 바뀌어주는 이름이 아르기나제라는 이게 효소예요. 암모니아니까 아르기나제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암모니아 네자잖아요. 여기 나는 아제잖아요. 아르기나제.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망간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조효소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뀔 때 이 아르기나제라는 효소의 스위치를 탁 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망간이. 그러니까 망간이 없으면 암모니아 때문에 망해요, 간이. 이해됐어요? 간이 왜 망하냐면 망간 때문에 망하고 암모니아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뭐냐면 망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제 기본적인 것은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의 효소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연, 구리, 망간이 왜 중요하냐? 요게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고 분해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자, 먼저 봐보세요. O2는 산소죠. 자, 이게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O2-라는 뿔 달린 산소가 생겨나요. 이거를 불안정한 산소라 그래서 활성산소 또는 산소 찌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없애는 효소가, 자, 요것의 이름이 뭐냐면요, 슈퍼 옥사이드. 활성산소 이름이 뭐냐면 슈퍼 옥사이드야. 우리 집에 가면 슈퍼 많잖아요, 주변에. 옥을 사가지고 옆에다 쟁겨둔 놈을 슈퍼 옥사이드라고 해요. 나쁜 놈이에요. 자, 이거를 없애는 효소의 이름이 뭐냐면 SOD라는 항산화 효소가 있어요. 슈퍼 옥사이드. 이 D자가 뭐냐면은 디스 쪽이라는 말이죠. 디스 뮤타제. 물을 가지고 쪼개는 겁니다. 디스 뮤타제. 자, 그래서 요 효소 이름이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이 효소가 뭘 없애주는 거야?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거야. 활성산소의 주 역할은 녹슬게 하는 산화의 역할인 거고, SOD는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의 역할인 거고. 이 둘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항산화 효소가 이기죠. 네. 이 효소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세포 안에 핵에서 만들어져요. 핵에서. 이 SOD라는 항산화 효소가 활성산소를 없애야지만이 세포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항산화 효소, 산화를 막아주는 이 항산화 효소라는 멋진 뭐냐면 탱크를 만들어놨는데, 탱크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부릉부릉 시동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아연, 구리,
망간이라는 미네랄. 요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조효소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즉 무슨 말이에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불을 켜야 불이 들어오듯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프 상태에 있는 효소를 스위치 역할, 드롱드롱 이렇게 스위치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연, 불이, 망간이 부족하면 SOD가 작동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활성산소를 분해하거나 없앨 수 없다는 결론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이 늘어나면 내 몸의 세포 단위로 되어 있는 세포가 공격을 받으면, 얘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염증이 생기겠죠. 이게 폐이면 뭐가 돼요? 궤양이 되고, 유전자 손상이 되면 암으로 가게 돼요.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세포가 염증이 생기게 되고, 폐이면 궤양이 생기고 암으로 가요. 자, 위장세포가 공격을 당했다 그러면 무슨 염이 될까요? 위염이 되죠. 위장세포가 계속 세포 조직이 패이면 궤양이 되겠죠. 자, 위장세포 안에 핵이 공격을 받았어. 그러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돌연변이로 뭐가 나타나요? 암이 되겠죠. 나는 이렇게 죽고 싶은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미네랄을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알아두셔야 돼? 요놈만 생겨나면 좋은데 요것들이 아주 변종이 심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요 둘이 싸우다가 불리해지면 요놈이 또 뭘 만들어내냐면 수소 2개, 산소 2개, 과산화수소를 또 만들어내요. 아주 독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전부 다 이렇게 샥 해치우냐? 우리 몸에서 또 간에서 효소가 또 2개가 만들어져요. 하나는 카탈라아제. 요걸 만들고요. 또 하나는 뭘 만드냐? 간에서 글루타치온 페루할 때 페록시다제. 이 2가지 효소를 만들어요. 간에서. 그래가지고 이것들의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는 철분,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는 셀레늄. 요것들이 이제 항산화 효소로 활성화시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철분하고 셀레늄이 있으면 효소들이 움직여갖고 요놈들을 분해하고 없애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 염증세포, 궤양세포, 암세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럼 미네랄을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염증세포, 궤양세포, 암세포가 증가해서 죽는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1차로는 누가 막은 거예요? SOD라는 항산화 효소, 그 다음에 아연, 불이, 망간이라는 조효소가 막았고, 2차 때 요놈의 변동이 일어난 거는 누가 막은 거예요? 카탈라제하고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철분하고 셀레늄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요놈들이 안 없어지고 또 생겨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OH라는 하이드록시 레디칼, 그 다음에 O2라는 싱글레트 독식에 요런 활성산소가 또 만들어져요. 여기를 과산화수소라 그랬어요. 아까 이름을. 요 놈은 뭐냐? 이름이 하이드록시 레디칼. 우리 레디칼은 그 영어로 보면 RADICA 이래가지고 급진주의자예요. 여러분들은 주로 칼을 높이 들고 다녀요. 죽여야 되니까 하이드록시 레디칼. 예. 하이가 높잖아요. 칼을 낮게 들면 안 돼요. 높이 들어야 죽이지. 이해되셨어요? 안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해봤다 이 말이에요. 안 해보시니까 아, 칼을 높이 들어야 되구나. 죽이려면, 세포를 죽이려면 높이 들어야 되잖아요. 하이드록시 레디칼. 예. 하이 진짜 안 해보셔가지고 요 놈이 끝까지 세포를 공격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 싱글레트 옥시겐은
이거는 싱글 레트 옥시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는 일중앙산소라고 해요. 자, 요런 그 활성산소들이 끝까지 생겨요. 이걸 독성산소라고 해요. 자, 이거를 3차에 우리 몸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세포가 또 염증세포, 궤양세포, 암세포가 끊임없이 늘어나요. 이거를 끝까지 없애려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징한 놈들을 없애려고 봤더니 비타민 A 계열, C 계열, E 계열 이런 비타민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항산화 미네랄, 셀레늄이 꼭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음식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 파이토, 케미칼들이 꼭 필요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A, C, 셀레늄, 파이토, 케미칼이 아침에 먹는 파워 칵테일, 점심에 주로 먹는 그 젤슈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먹으면 활성산소가 확 줄어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어디에 들어있어요? 리스토리.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죠. 그럼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되겠죠. 안 먹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안 먹으면 염증, 궤양, 암으로 죽는다니까요. 자, 결론. 우리 보면 결론은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를 못하면 염증하고 궤양세포하고 암세포가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염증, 궤양, 암세포가 증가하는 걸 막아주려면은 미네랄하고 비타민 A, C, E, 셀레늄, 파이토케미칼 이걸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파워 칵테일, 레스토레이트, 젤슈츠, 그 다음에 또 오메가3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주는 게 좋아요. 안 먹으면 몸에 염증이 점점 더 늘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재밌는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 몸 안의 세포는 몇 쪽일까요? 60조에서 약 100조. 저같이 좀 등치가 큰 사람 100조. 여러분들은 100조가 아니라 60조. 저희는 등치 큰 우아한 100조. 여러분은 60조. 자, 세포가 약 60조에서 100조 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세포가 세포 플러스 세포, 세포 플러스 세포 요렇게 세포가 붙어 있으면 이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조직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세포가 요렇게 본드처럼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접착제 역할하는 거를 콜라겐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겼던 미토콘드리아 있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워가지고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이 산소에서 O2-라는 이 뿔 달린 산소가 나온대요.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없애는 효소의 이름이 아까 SOD. 이거를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아연, 구리, 망간. 이게서 1차에서 이제 못 없애고 또 변종이 수소 2개, 산소 2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과산화수소. 이거를 없애는 효소의 이름이 카탈라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철분.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는 셀레늄. 이런 미네랄들이 이런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줘 가지고 과산화수소 아니 슈퍼옥사이드, 과산화수소 이런 거를 없애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남는 놈이 있다겠죠. 하이드록시 레디칼 싱글레트 옥시겐 원이잖아요. 싱글 레트 혼자 살아남은 게 주식이야.
싱글레트. 옥시겐은 산소잖아요. 그렇게 외웠다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산소. 독한 놈인데 싱글레트 옥시겐. 요거는 하이드록시 레디칼. 칼을 높이 든 급진주의자. 여러분들이 공격을 한대요. 요것들을 없애주려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비타민 A, C, E, 셀레늄, 파이토케미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세포가 2개 이상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뭐가 돼요?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이면 뭐가 돼요? 각각의 장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장기가 모이면 뭐가 돼요? 몸이 되는 거죠. 몸이 건강하려면 뭐가 건강해야 돼요? 세포가 건강해야 되죠. 이해되세요? 네. 근데 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염증. 이 사이가 패이면 뭐가 생겨요? 궤양. 이 안에 핵 안에 있는 DNA하고 RNA 공격을 받으면 10년, 20년 뒤에 무슨 세포로 바뀌어요? 암세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산화제를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죠. 이해되세요? 그럼 몸이 건강하려면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데 세포가 뭉쳐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똘똘 뭉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게 뭐라고요? 콜라겐. 그러면 콜라겐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누가 말했을까요? 이춘기.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순신이 그랬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네.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세자로 바꾸는 거예요. 콜라겐.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여기 진피층에 80% 콜라겐이잖아요. 이게 뭉쳐 있으면 탄력이 좋은 거고 이게 흩어져 있으면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게 뭐예요? 콜라겐. 세자를 줄이면. 우리 세포는 뭐가 부족하면 죽어요? 콜라겐이 부족하면 죽는 건데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콜라겐, 뭐 단백질 이런 거를 충분히 먹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안 먹으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네가 건강하려면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를 먹어야 된다고 이해되셨죠? 근데 세포가 건강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이게 뜻이 뭐라고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 콜라겐의 원래 뜻이 뭐예요? 접착제라는 뜻이에요. 어원. 세포하고 세포를 이렇게 결합시켜주는. 그러면 콜라겐은 결국은 본드처럼 뭉쳐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게 부족해지면 세포 차원에서 보면 세포가 노화되고 기능이 어때요? 퇴화되면서 나중에 뭐가 나타나요? 질병이 나타나요. 얼굴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뼈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뭐가 될까요? 볼 가공증으로. 머리카락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잖아요. 네. 근육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네? 흐물흐물해지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콜라겐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전체적으로 80%. 그럼 콜라겐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되겠죠. 1월 23일부터 말일까지 5개 사면 하나 더 준대요. 꼭 드세요. 네. 아니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콜라겐. 아니 지난번에 단풍으로 사랑했더니 5개 사면 하나 더 준대. 그때 산대. 꼭 그때 산다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5개 사면 하나 더 주니까 좋죠. 자 그래서 콜라겐은 이거의 과정을 설명하는 게 제일 좋다. 뭐 콜라겐에 이미 뭐냐면 독일 피엔 콜라겐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걸로 지금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뭐 흰머리가 검은 머리 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건 뭐 완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뭐 한국에서 아마 매출 순위, 그러니까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저, 제스처, 레스토레이트 빼고 이거는 이제 기본 제품이에요. 빼고 1순위가 콜라겐. 그 정도로 많이 나요. 자, 오늘 뭘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뭘 아셔야 돼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걸 세 자로 줄이면 콜라겐이에요. 아셨죠? 이게 뭉쳐 있어야 돼 콜라겐이. 그래야지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뼈도 굵어지고 뭐냐면 이 피부도 탱탱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